하나의 살인사건이 다른 두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을 아시나요? 첫 번째는 다나카 노보루 감독의 아베 사다이고, 또 다른 영화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1976년 영화 감각의 제국. 이 두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과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역사 속 성착취와 잔혹한 내용이 있으니 미리 알려드립니다. 흥미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베 사다는 1905년 5월 도쿄에서 비교적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시대적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여전히 봉건적 계급제도, 즉 여성이 완전히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사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이중잣대가 조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큰오빠 신타로는 악명 높은 바람둥이였는데 술자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에서 횡령하는 일이 잦았지만 부모는 그의 행동을 대체로 못 본 채 묵인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언니 테르코는 문란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 허가받은 사창가의 계약 노동자로 팔려갔습니다. 이 당시에 중산층의 방탕한 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테르코를 2년 동안 내버려둔 후 나머지 돈과 계약금으로 다시 사들였습니다. 사다는 아베 가문의 셋째이자 막내였습니다. 7명의 형제 자매 중 4명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과 응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라오면서 안 좋은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14살 때 그 지인 중 한 명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강간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 일로 부모나 사회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오랜 우울증에 빠져 결국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대부분 오빠의 엉뚱한 짓 때문에 놀고 먹는 10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부유한 가정의 하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는 그 일을 싫어했고 결국 돈과 보석을 훔쳐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경찰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무렵 아버지는 이 딸이 큰 딸만큼이나 자신에게 큰 손실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코하마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사다를 그곳에 게이샤 하우스에 일하도록 팔아넘겼습니다. 게이샤는 외국인에게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게이샤는 말 그대로 에스코트, 즉 남성 고객을 직접 접대하는 여성입니다. 게이샤는 매춘부가 아니어서 직접 성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게이샤 일의 범주에 고객과 잠자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성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다는 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한 후 게이샤 하우스에 데려갔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다는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내 몸은 이미 더러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사다는 겨우 17살이었지만 정식 게이샤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샤는 10대 초반에 수련을 시작하여 20세나 21세가 될 때까지 계속 수련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게이샤들은 게이샤 제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다는 다른 게이샤들보다 세상 물정에 밝았고 교육 수준도 더 높았습니다. 덕분에 사다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점차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손님과의 잠자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원하고 즐기는 무엇인가가 되었습니다. 게이샤 중에 낮은 신분은 그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손님과의 잠자리였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경 사단은 게이샤로 3, 4년간 활동한 후 매독에 걸렸습니다. 당시 매독은 불치병이었지만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사단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한 게이샤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으로 잦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국가가 허가한 매춘부인 쇼기에 비해 게이샤가 가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게이샤가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사다의 경우에는 이 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다는 쇼기가 되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21살에 전업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사다는 쇼기들이 하급 게이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이 훨씬 덜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이샤들은 오랜 관습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게이샤들을 어느 정도 존중했고 게이샤들은 게이샤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허가를 받은 사창가로 옮겨가면서 그녀는 그러한 통제력을 잃었고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례한 손님들에게 돈을 훔쳐 복수했고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처벌에 굴복한 그녀는 성매매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도망쳤습니다. 사창가와 맺은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가명으로 웨이트리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창가는 그녀를 추적했고 그녀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창가로 돌아갔습니다. 1932년 계약이 만료되자 그녀는 사창가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벗어났지만 불법적인 성매매 여성인 시쇼로 업계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레스로 일했던 시절을 즐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손님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다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와 아버지와 재회하고 화해한 뒤 도쿄에 남아 번창하는 성매매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1934년 1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사다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호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토록 부당하게 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1934년 후반 사다는 도쿄의 무허가 사창가에서 일하던 중 경찰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체포되었지만 관례대로 지역 중개인이 경찰에 뇌물을 주어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사하라 키노스케였고 역에서 사다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사창가를 떠나 자신의 정부가 되라고 제안했고 사다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강했어요. 정말 강력한 존재였죠. 우리가 하룻밤에 2~3번, 아니 4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그녀의 은밀한 부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건 그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좀 지쳐버렸어요. 하지만 사다에 대한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정착하고 마침내 삶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내를 떠나 자신과 함께 하자고 설득했지만 키노스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으니 솔직한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지만 키노스케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의 역학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사다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측 모두 쓰라린 이별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키노스케의 인맥 때문에 그가 그녀의 삶을
쉽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사단은 도쿄를 떠나 나고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은 재정적인 문제로 킨너스케와의 관계가 망가진 데 환멸을 느낀 채 다시 매춘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전 직장인 식당 메이드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녀는 오미야 고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사단은 그에게 성적인 매력보다는 낭만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나중에 그들의 성생활을 불만족스러웠다 라고 묘사했지만 조용하고 책벌레인 고로에게는 아마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비밀로 했습니다. 고로가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었고 식당 측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식당은 흔하게 위장된 사창가였고 제대로 된 식당들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사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은 고로였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 사다는 도쿄로 돌아와 도쿄 교회의 신생지역인 나가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다야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1920년 당시 26세였던 이시다 키치조가 개업했습니다. 사다는 키치조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지만 사실 비결은 아내가 경영을 대부분 맡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42세의 남편 키치조는 악명 높은 남봉꾼이었고 사다는 곧 그의 구애에 굴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사다는 곧 키치조에게 푹 빠졌습니다. 4월 23일 그들은 짧은 만남을 갖기 위해 만났지만 2주간이나 여관에 틀어박혀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다는 나중에 말하기를 방을 청소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5월 8일 키치조는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고 사다는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집착하게 된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의를 돌리려고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신사쿠 츠야 모노가타리였는데 게이샤가 자신의 연인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칼로 그를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마음은 위험한 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철무점에 가서 큰 부엌칼을 샀습니다. 키치조는 11일에 돌아왔고 사다는 새 칼을 에로틱한 역할극의 소품으로 사용했고 키치조는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사다는 또한 칼로 그의 성기를 위협하며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묻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태에서 목을 졸라 질식을 유발하는 역할극으로 발전하여 사다의 기모노띠를 이용해 오르가즘 전에 서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다가 너무 심하게 목을 졸라 키치조는 부상을 입었고 너무 아프니 중간에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5월 18일 키치조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사다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키치조가 아내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아이들과 사업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녀는 그가 동반자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잠자는 그를 목졸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목을 조르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키치조는 신음소리를 한번 내더니 손을 마구 흔들다가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사다는 이미 줄을 놓았지만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사케를 꿀꺽 삼키고 이시다의 목 한가운데 줄을 묶어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키치조 옆에서 잠들었고 깨어나자마자 키치조의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키치조의 생식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엌칼로 그것을 잘랐습니다. 흘러나온 피로 그녀는 키치조의 다리에 사다와 이시다 키치조는 단둘이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에도 같은 내용을 썼고 그의 팔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투성이에 그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1936년 5월 19일 각 조간신문은 이 사건을 일제히 사회면 톱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제목에서 가장 눈에 띈 용어는 에러로그, 살인, 미인 등이었습니다. 당시 도쿄 아사히 신문이 이 사건을 묘사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아라카와구 오쿠마치 1881 오쿠 삼업지 안의 여관에서 기괴한 살인사건이 발견되었다. 같은 삼업지 여관으로 일주일 전 머리를 따은 30대 초반 정도의 미인을 데리고 50세 정도의 머리를 반쯤 깎고 얼굴이 길쭉한 남봉꾼 차림새의 남자가 묵고 18일까지 묵었으며 그날 아침 여자는 외출했지만 남자가 좀처럼 일어날 기색이 없어서 미심쩍어서 하녀 이토 하지메가 오후 2시 50분쯤 2층 4조반 침실을 들여다봤는데 남자는 이불 속에서 살이 되어 있었다. 시체는 창가 서양으로 반드시 눕고 가느다란 끈으로 목을 조르고 하백부를 베어 살해. 이불 요에는 서녀를 가지고 각 글자 2치 크기로 사다, 키치조라고 썼고 남자의 왼쪽 허벅지에 사다, 키치조, 단둘이 라고 쓰여지고 또 왼쪽 팔에 사다, 의 라는 글자가 칼로 새겨져 있는 것 외에 편지지에는 말이라고 쓰여져 있는 등 엽기스럽게 채색되어 있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달려온 경시청 재판소의 담당관 일행도 이 상황에 전율을 느껴서 근래에 괴살인 사건으로 즉시 오쿠 경찰서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이 괴미인을 사건 살해범으로 각 경찰서에 수배하고 수사를 크게 개시한 결과 같은 날 심야에 이르러 피해자는 나가노쿠 아라이 538 요리집 요시다야 주인 이시다 키치조이고 범인은 동가의 하녀 사이타마현 이리마군 사카도마치 출신의 다나카 카요 아베사다로 단정하고 그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 여자는 남자의 돈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사건 전야의 남녀는 저녁 식사와 맥주 2병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든 것 같았다. 18일 아침 8시경 예쁘게 화장을 한 여자는 과일을 사러 갑니다 라고 말하고 택시를 불러 삼업 택시 운전사 고바야시 하루츠나의 자동차로 신주쿠 방향 이세탄 옆에 교차로에 정차하자 여기가 좋아요 라고 차에서 내려 떠들썩한 신주쿠 거리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이 여자는 지난 16일 칸다구 이와치조 2의 8 만시료와 여간에 숙박 중인 나고야시 의원 축효 상업학교장 오미야 고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오미야 씨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러 급히 갔지만 오미야 씨는 18일 아침 외출한 채로 후카야에도 숙소에도 돌아가지 않아 숙소 본부에서 여관으로 형사를 파견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미야 씨는 19일 낮 1시 시내 모초에서 오쿠 경찰서에 연행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었다. 그런데 오미야 교장은
아베 사다가 요리점에 있을 때 알던 사이였을 뿐 별 혐의점 없이 풀려났다. 아베 사다는 이제 현실 속 악녀, 당대의 공포를 극적으로 표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오미야 고로였고 그녀는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돼서야 그녀가 자신과의 관계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전국에서는 그녀의 목격담이 수없이 발생했고 도쿄의 한 쇼핑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규모 폭동과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한편 사다 본인은 여전히 가명으로 도시의 호텔에 머물며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인사건 일주일 후 이코마산 정상에 오르려고 계획했지만 이틀 후인 5월 20일 오후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씨의 음경에 애착을 느껴 조용히 손을 떼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종이를 뜯어 그의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그것을 입에 넣고 심지어 내 안에 넣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오사카로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이시다 씨의 그것과 계속 함께 하기로 했다. 결국 나는 그의 그것을 잡고 이코마산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녀를 체포한 경찰은 아베 사다를 찾고 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정기 검문을 하다가 호텔 등록부에서 가명을 발견하여 검문 중이었습니다. 사다는 그들이 오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잘린 그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베 사다의 체포는 대중의 관심을 모았고 그녀는 즉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사다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이 자백은 출판되어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자신이 사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시다 씨와의 장례를 생각하면 이시다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이대로는 한 달 중 보름 정도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따르는데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따라서 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시다 씨를 가장 사랑했던 것은 저인데 장례식에 입회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남자의 몸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정신병 상태에서의 2급 살인과 지체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40년 일본 제국 건국 2600주년을 기념하여 천황이 내린 일반 사면으로 형이 1년 감형되었습니다. 그녀는 1941년에 석방되었고 처음에는 매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Y라고만 불렸던 남자의 정부가 되었고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Y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비밀을 지켰지만 그의 친구와 가족이 알게 되자 헤어져야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식은 아베 사다에게 문자적 비유적으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그녀가 피할 수 없었던 매독에 의한 죽음이나 정신 이상, 그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946년 일본 여성들은 마침내 투표권을 얻었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는 사다를 남성 착취로 정신과 몸이 모두 망가진 희생자로 보게 되었고 그녀는 일종의 페미니스트의 영웅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작가 사카구치 안고는 1946년 한 잡지에 그녀를 동정적으로 인터뷰했고 1947년에는
아베 사다의 에로틱 고백이라는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사다 본인이 직접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경찰 자백을 바탕으로 했으며 그녀를 변태적인 세디스트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다는 자신의 회고록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동정적인 묘사를 담아낸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다는 그 후 몇 년 동안 일본을 순회하며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연극에서 본인이 본인 역을 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2년 그녀는 도쿄에 정착하여 한 시내의 술집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화사학자 도널드 리치는 1960년대 도쿄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쯤 사다 아베가 등장하곤 했다. 계단 꼭대기에 나타나 그곳에 멈춰서서 아래 궁중을 살핀 후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가 천천히 내려오자 분노가 솟구쳤다. 남자들은 어김없이 자신들의 음부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을 꽉 쥐고는 돌아서서 낄낄거렸다. 위에서는 아베 사다가 내려오면서 경노하는 신용을 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더욱 꽉 쥐고 낄낄거렸다. 그녀는 분노에 차 난간을 쳤고 술집에는 흥겨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베 사다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책, 연극, 영화의 인기 소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가장 유명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 두 편이 1970년대 중반에 개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나카 노보루 감독의 사다 아베라는 여자, 두 번째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입니다. 이는 상호 의존과 관계 우위를 위한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이 영화는 노골적인 성적 장면 때문에 일본 영화로는 제작될 수 없었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프랑스의 합작으로 제작되어 프랑스로 보내져 현상 및 편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일본에서도 대대적인 편집을 거친 후에야 상영되었습니다. 감독 오시마 나기사는 그의 영화 감각의 제국 촬영 준비를 하면서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일하던 여관을 떠났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사다는 간사이 지방으로 운둔하여 삭발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다 아베의 마지막 목격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비구니로서 익명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침내 그녀의 고통받던 영혼이 안식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